안녕하십니까, 김보영입니다. 얼마 전 인류 최고수인 이세돌 구단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열렸습니다. 세계의 대결에서 승리는 알파고의 몫이 됐지만 이세돌 구단은 결과를 떠나서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또 그는 패배가 확정된 뒤에 인류가 진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세돌이 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둑 실력뿐 아니라 이세돌 어록이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인터뷰를 잘하는 이세돌 구단. 그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가족들은 이 구단이 쉴 때 즐겨 읽는 만화책과 무협지를 꼽았는데요. 때론 삶의 지혜가 되고 또 때론 휴식이 되는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난 3월 초 서울 한복판에선 인공지능과 인류 최고수의 대국이 열렸다. 결과는 인공지능의 승리.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을 꺾은 사건은 인류에게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그런가 하면 월가에선 이미 인공지능이 투자 전문가를 대신해 투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의사와 간호사, 기자와 교수, 운전사라는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다. 결국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부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인류는 스스로 만든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 것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잠식함으로써 예측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인류와 인공지능의 현명한 공존은 가능할까?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스탠퍼드 대학 교수 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 없다를 통해 알아보자.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인간은 필요 없다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감동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학동아의 송준섭 기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인공지능의 발전을 아주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교수님 직접 중계도 하셨죠? 네, 바둑 팬이기 때문에 바둑 팬 입장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압승을 거둬줬으면 하는 주관적인 바람이 많이 들어갔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바둑도 체스하고 크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없거든요. 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가 다 판 위에 다 나와 있고요. 그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지만은 그 게임의 목표,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계산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보드게임이라는 분야가.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보드게임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오목 같은 이제 간단한 게임에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스에 도전하고 또 성능이 나오면 이제 바둑에 도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도 경우의 수가 많지만 무한하진 않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연상 능력이 발전하면은 시간 문제다라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 팬 입장에서 좀 그런 시기가 좀 천천히 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예, 좀 너무 빨리 와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또 우리 기자님께서는 취재를 또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 많이 나가셨죠? 저도 첫 대국부터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현장의 프로기사들이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그 해설을 해주기 했었는데요. 첫 번째 대국은 초반에는 특히 알파고를 보고 초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경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늦었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제가 사실은 저는 과학 기자 입장에서 누가 이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편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 첫 대국이 끝나기 전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첫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그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돌을 던지는 순간에 정말 너무 안타깝고 처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도 내가 인간이구나. 이세돌 구단이 앞으로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인공지능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저희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국을 통해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게 문 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번 그 대국으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만큼 정말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구나 몸소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또 그 기술을 만든 인간이 현명하게 어우러져서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죠. 인간은 필요 없다. 두 분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제목은 약간 자극적인데요. 실제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뭐 비관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는 그 현장의 뒷이야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인공지능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산증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만났던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나 월스트리트로 떠나서 전설적인 투자자가 된 데이브 쇼 같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뒷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례들이 꽤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살벌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인간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인공지능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고 또 지금 어느 정도 발달된 상태인가요? 네, 인공지능은 어떤 그 인간의 지적인 역할을 컴퓨터를 대변되는 어떤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좀 흉내내는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이제 통칭하고요. 네. 처음 인공지능의 말은 이제 56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딱 60년 됐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원래 이제 1970년대 이때가 이제 1차 황금기였는데 그 당시는 그 인간 두뇌를 흉내내는 게 한 세대 내에 대충 다 될 줄 알았어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도 제작된 지가 이제 68년인데 그 만들어진 게 97년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이제 대충 30년 지나면 다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80년대부터는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두뇌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특정한 한 면 아주 그 세부 분야로 들어가서 좀 비슷한 흉내를 낸 다음에 이걸 여러 개 합치면은 이제 두뇌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체스라든지 퀴즈쇼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영화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SF 영화에나 등장한 얘기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게 실생활에 많이 닿아 있다는 걸 느껴요. 네. 가까이서 생각하시면 저희가 뭐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그 동영상 제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는 사용자 맞춤형 동영상을 추천하는 걸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맞춤형 동영상?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고 앞으로는 어떤 영상을 볼 것이니 이런 걸 추천하면 내가 이 사람의 유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간의 특정 기능 중에서 한 단면만 할 수 있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그 영화 그녀에서 보시면 사만다라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인간과 사랑에 빠질 정도로 자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좀 용어로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초월한 인간을 말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카이넷 같은 터미네이터의 그런 것들을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약한부터 초까지 가면 갈수록 만들긴 어려워지는데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 중에서도 약한 인공지능들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자가 책에서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인조지능과 인조노동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각각 어떻게 다르고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활동을 좀 흉내내는 건 인조지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 같이 좀 더 그 물리적으로 직접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쪽을 이제 인조 노동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인조지능이라는 거는 인간 노동자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는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나 또는 광고를 골라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인조지능에 해당되는데 이런 일을 실제로 하는 노동자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새롭게 하는 일을 인조지능이라고 부른 것 같고요. 반대로 인조노동자라는 것은 실제로 인간들이 하고 있는 노동을 뺏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뭐 잔디깎기라든가 페인트 칠이라든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통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직업까지 이게 확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알파고 대국 때문에 뉴스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직업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인터뷰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MRI, CT 사진을 판독한다든지 또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편견 없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BM 그 왓슨이라는 퀴즈쇼 네. 나왔던 인공지능 컴퓨터도 지금 주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쪽으로 잡고 있거든요. 임상 진단. 네. 그래서 어떤 암을 판독하는 비율이 97% 굉장히 정확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IBM의 로스라는 또 법률 로봇인가요? 네, 네, 네. 이번에 뭐 미국 변호사 시험에 네. 또 지원했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서 출판업계에 혁신을 가져온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서점 아마존인데 어떤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사업에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제 계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를 지불할 테니 내가 어느 기간 안에 책을 보내주겠다.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 그걸 다 직접 이렇게 조달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출판 도매상이랑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마존은 양쪽 정보를 다 아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이 정도는 이제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가격하고 네. 그다음에 도매상은 또 이 정도면은 이제 팔겠다는 걸 아니까 그 사이에서 일단 차액을 챙기고요. 그보다 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제 집중한 거는 그 사람들이 책값 자체보다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책을 한 권 읽는다는 게. 네.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한정된 시간에 이제 되도록이면 좋은 책을 읽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책들을 구매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지, 네, 네. 그다음에 그 분야에 이제 다른 그 유저들이 그 책을 읽었던 그 감상, 서평, 네, 네.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상품한 거죠. 저도 가끔 아마존에 들어가서 책을 사는데 제가 예전에 샀던 그 구매 목록들을 다 이제 데이터화해서 제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이렇게 먼저 추천해주고는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정한 가치는 물품이 아니라 데이터에 있다라고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제프 베조스가 이 점을 잘 알고 활용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소보다 맥주를 비싸게 내놨는데도 이 맥주를 샀더라. 근데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우승을 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맥주를 샀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야구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마존은 맥주를 조금씩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단순히 어떤 그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네. 전에 사셨던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네. 앞으로 어떤 책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불특정한 다수가 어떤 경향을 보였고 그거를 또 개인한테 맞춤해서 더 높은 이득을 거둘 수 있도록 아마존은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른 어떤 네. 구매 욕구까지 다 치밀하게 이제 네, 계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인공지능도 종종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고는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서 미국 증시가 순식간에 휘청한 적이 있었다고요? 제가 마침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책이 1, 2년 전에 쓰인 것 같은데 2010년 네. 5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단번에 네. 1000포인트 이상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몇 조 정도 되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었는데요. 네. 이 책에서는 그 사건의 원인으로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사고 파는 초단타 매매 프로그램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0.001초 아주 빠르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남기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 잘못돼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게 이 책에서는 단순히 인공지능의 실수다. 잘못된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정확한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네. 그것에 의하면 그걸 악용하기 위해 어떤 인간이 꼼수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인공지능의 실수가 아니라 어떤 악의가 있는 인간이 배후에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도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이제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다 틀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모델 자체가 이제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각각 부도날 확률이 10%인 계약이 뭐 5개를 갖다 묶어서 네. 이 5개가 동시에 다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뭐 얼마를 돌려준다 이런 이제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가정한 거는 뉴욕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계약, 그다음에 또 뭐 LA에 있는 사람 계약, 시카고에 있는 사람 계약, 이 사람들이 다 독립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실패할 확률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네, 네.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 경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뉴욕에서 부도가 나고 그렇죠. LA 부도가 나고 이게 다 묶여 있으면은 네, 네. 그 모델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잘못 세워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로 이 인공지능 자체의 오류 때문에 낭패가 된 사례들도 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13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네. 일인데요. 한맥투자증권이라는 중소기업 투자업체가 주식을 원래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팔아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구제를 해주니 많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가 구제를 해주겠습니까? 싼 값에 산 사람들이 돌려줄 리 만무하죠. 어쨌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능력은 좀 더 탁월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FT 초단타 매매를 활용하는 그 회사들이 수익을 실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 중에 하나는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20-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3천억 정도 이득을 매해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추얼 파이낸셜이라는 초단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또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그 하루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마감을 했을 때 손실을 본 날이 단 하루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 회사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쓰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는 기사들이 네.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서 문제들도 이제 하나둘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 인공지능, 특히 인조지능이 촉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가상의 사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인용 홈 로봇 지니. 이 녀석은 10층 아파트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횡단보도를 건너 주인이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아이스 커피를 사올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 지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일 때 건너고 자전거를 피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대처 능력과 사회성을 학습하고 있다. 횡단보도는 파란색, 정렬등 신호가 깜빡이면 시간이 없으므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부름을 나선 지니는 여느 때처럼 길을 가다 한 남성이 소매치기를 붙잡아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걸 보게 됐다. 그런데 며칠 뒤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니가 길을 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다. 여자가 싫다는데도 남자가 가방을 빼앗는 모습. 저번에 봤던 모습이군. 그렇다면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지. 지니는 남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경찰에 전화까지 했는데 경찰이 도착하자 남자는 부인과 누가 운전할지를 놓고 실랑이를 했던 거라고 말한다. 여자도 남편의 말이 옳다며 로봇이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자기 남편을 때렸다고 증언했다. 당장 로봇 체포하세요. 부부싸움에 껴들고 게다가 사람을 이렇게 때려? 전치 5주야 5주. 화가 난 부부는 당장 로봇을 체포하라고 고함을 치는데 매뉴얼대로 움직인 로봇. 로봇의 폭력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 로봇 자체에게 물어야 되냐,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물어야 하냐, 아니면 로봇을 만든 제조사에게 물어야 하냐.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기를 도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행위가 도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여러 행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네.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방금 사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로봇이 선택을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 의사결정권을 만족시키고 있었고요. 첫 번째, 로봇이 도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이것을 설계한 설계사 개발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 로봇을 처벌한다는 건 사실 좀 우습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의 잘못도 방지하지 못한 개발자들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이 책에서는 로봇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로봇을 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네. 이야기할 때는 실제 우리가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에 이걸 적용한다면 운전 로봇이라면 운전을 한 달 동안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운전 로봇이 운전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해서 과연 인간처럼 고통스러워할까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저는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걸 처벌이라 부를 수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일을 안 해서 이제 더 좋아할 것 같다는 거는 이제 벌써 로봇이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다, 이제 어떤 인격을 이제 부여한 그런 네. 느낌인데요. 네네. 어떤 회사가 어떤 뭐 문제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사의 그 법인에게 이제 책임을 묻거든요. 네.
이제 저자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로봇한테 이제 책임을 물은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뭐 이제 수긍 가는 면이 있고요. 로봇한테 도덕적인 어떤 관념을 학습시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 그런 시도들이 네.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처럼 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로봇이 그 원리를 스스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향식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률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게끔 하는 이제 하향식 접근 방법. 그래서 이제 하향식 접근 방법이 더 일단은 좀 유망해 보여요. 그 딥러닝을 요 분야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참 우리 입이 많이 발달한 상황이잖아요. 무인 자동차도 생겨났고요. 자, 그런데 현재 이런 도덕적인 문제 또 어떤 이런 인공지능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냐 하는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현실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기술 영향성 평가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특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책에서 읽을 수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단순 노동부터 시작해서 지식산업까지 인공지능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원론적인 이야기 수준에서 역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상 어떤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입니다. 중세에 처음에 그 인쇄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중세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그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뭐냐면 글자를 베껴 쓰는 필경사들이 밥을 굶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지식인들이 예상한 게 겨우 이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뭐 르네상스나 산업혁명 등의 이런 커다란 역할들은 무시한 채 이렇게 눈앞의 결과밖에 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도 중세의 그 지식인들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사를 보면 30년 뒤에 지금 일자리의 45% 이상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 이런 조사도 있다고. 그러니까 반 이상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직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이 뭐 세상을 떠났는데 그거를 로봇이 이렇게 로봇 장의사한테 시신을 맡기긴 싫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직업이나 어느 직종이나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래에는 뭐 한 10명이서 인공지능을 여럿 데리고 수행할 수 있는 IT 혁명처럼 어떤 그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가 완전히 그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향 안 받을 직업들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기사를 쓴다 전 이런 네, 맞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뭐 날씨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사 꽤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자시잖아요. 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진 않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찾아봤어요. 얼마나 잘 쓰나 너네가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잘 쓰지만 그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스포츠 기사나 날씨 같은 데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널리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취재하고 그걸 사실을 검증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발로 뛰지 않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컴퓨터 화가 같은 게 최근에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화가를 뺨치고 이걸 돈을 주고 사고 싶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인공지능이 예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술하는 척하는 인공지능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구글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한 10만 달러 정도에 팔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답으로 뭐 저는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미래에 또 새롭게 생겨날 직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왜 프로게이머 굉장히 인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창의력이 좋다 뭐 이런 수준밖에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인공지능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3, 40년 내에는 완전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지능 분야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네. 현재는 좀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파고 열풍이 분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그만큼 수준 있는 실력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더 수요가 크게 늘어날 테니 지금 인공지능을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라백의 파라독스라는 게 있어요. 그 바둑은 예를 들면 역사가 한 2,500년 네.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하게 된 거는 그 역사가 수십만 년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걷기 위해서는 그 우리 아이들은 글쎄요 한 돌 정도 지나면은 다 걷는데 여러 가지 그 신경 뭐 수만 가지 인지 능력이 다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인공지능 컴퓨터가 흉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쉬울 것 같은 일이 컴퓨터한테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모라백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육체 노동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안전해요. 저도 조금 더 보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이질을 하는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쉽지도 않지만 만들었을 때 비용 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사람을 시키는 게 가격적으로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 네. 휴머노이드형 로봇 같은 것들이 사람이 하는 육체 노동을 능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간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들은 상대적으로 저희 예상과 달리 조금 더 네.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발달로 인해서 이제 노동 시장이 이제 재편이 되기 때문에 부의 재편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부자들이 인공지능을 대량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산력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IT 기술도 보면은 권력의 양극화를 더 부추겼어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 내에서 경영자가 이제 노동자가 경영자가 서로 이제 감시하는 이제 그런 팽팽한 이제 서로 이제 긴장 관계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회사 내에서 쓰는 모든 전화, 이메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감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노동자를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경영자가 혹시 뭐 이상한 부정한 행위를 하려고 그럴 때 그 노동자들이 그걸 감시할 방법은 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균형 관계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네네. 권력과 부에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더 지능적이 되는 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게 굉장히 시급한 논의 과제입니다. 근데 뭐 일본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에 평가를 당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재편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책에서는 제프 베조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이 사람이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960만 달러를 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대졸자가 평생 동안 버는 돈 230만 달러 내외라고 하니 거의 4배가 넘습니다. 네. 뭐 물론 아마존이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하는데 저는 사실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다른 경제정책에 의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실 때는 좀 꼼꼼히 이 책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우리 대중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대결과 알파고의 대결이 저에게 남긴 것과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이 우리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대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에게 있고 그 인공지능이 좁혀오는 그물이 좁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지를 뚫고 나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라 라는 게 사실은 저는 이 책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좋은 부분은 인공지능의 역사와 그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의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경제학적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가려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겨진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분야도 조금 논리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단타 매매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과연 그 부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초단타 매매에서 그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익은 원래는 은행이나 거대 금융권들이 수수료에서 많은 부분을 떼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더 촘촘할 필요가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알파고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터미네이터가 오는 거냐,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네. 거냐, 이제 그런 우려가 컸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극적인 논의보다는 이 책 제목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네. 너무 언론이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둑 팬이지만은 또 이제 과학자로서 오히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한테 완패를 당했더라면 좀 슬펐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시작된 지 한 6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거든요. 그 결과가 재능 있는 단 한 사람을 못 뛰어넘는다?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네. 결국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과 컴퓨터의 대결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공동 연구 결과가 재능 있는 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없느냐 이런 문제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느냐 이런 자극적인 논의보다는 이 책에 이제 나오는 많은 예처럼 이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이제 변화라면은 우리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더 시급한 사회적인 논의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법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네. 빈부격차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할지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제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이제 장이 돼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된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행복한 공존이 가능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랫도록 가슴에 남은 소중한 책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 오늘 내 인생의 책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작업 중이신지. 이상한 엄마라는 새 그림책 작업 중인데 입체로 인형이랑 배경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인형 같은 경우나 세트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고요. 장난감 가구나 소품 같은 거는 제가 리폼을 해서 쓰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대상을 했을 때는 이게 몇천 번 읽혀질지 얘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생각하면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림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력이 너무 어마무지하고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태어나서 그런 예술 작품, 문학과 그림이 어우러지고 또 그게 연출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장르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종합적인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럼 다른 책도 많이 읽으시나요? 네, 많이 읽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내 인생의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생의 책이라고 해서 꼬마 마녀라는 책을 골랐어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일기책, 그림책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갔던 책이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는 그 느낌,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책을 골랐고요.
지금 제가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럴듯한 작은 마법, 큰 마법 말고 허무맹랑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작은 마법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야기의 근간이 혹시 이 책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책으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꼬마 마녀는 어떤 인물인가요? 마녀 세계에서는 어린 마녀에 속하지만 127살 먹은 노파예요. 근데 워낙 그쪽은 이제 뭐 500살 넘은 마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 축에 들어서 꼬마 마녀라고 혼자 숲속에서 오두막집에서 마녀들에게 꼭 필수품인 화덕이 있는 그런 집에서 까마귀 한 마리 아브락사스라고 말을 하는 까마귀 한 마리랑 단 둘이 살아가는 그런 마녀예요. 그런 설정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외딴 곳에 자기가 원하는 집의 스타일의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애완동물이나 친구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고독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는 그런 어떤 수행의 과정,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도 저하고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계속 꿈꿔왔던 것 같고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간간히 이웃과의 소통도 있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어른 마녀들의 잔칫날. 잔치에 너무나 가고 싶은 꼬마 마녀는 몰래 숨어가는데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정신없이 춤을 추던 꼬마 마녀는 그만 룸푼페 고모 마녀에게 들켜 여왕 마녀 앞으로 끌려가게 된다. 너같이 어린 마녀는 이곳에 올 수 없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온 거냐? 당장 집에 가거라.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저도 함께 춤을 출 수 있나요? 내가 내년에 더 좋은 마녀가 되겠다고 약속하면 그럴 수도 있지. 좋아. 내년에 열릴 잔치 하루 전날 마녀 회의를 소집해 너를 시험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지. 네, 반드시 좋은 마녀가 될게요. 저라면 반성을 했을 것 같은데 순종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발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인 까마귀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고 까마귀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 꼬마 마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너 좋은 마녀가 돼야 되는데 하고 이제 바른 길로 잡아주고 특히 그 마술, 마법을 부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잔치 이후 꼬마 마녀는 날마다 7시간씩 요술책을 보며 공부를 했다. 또 꼬마 마녀는 좋은 마녀가 되기 위해서 남을 돕기 시작했는데 산속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못 줍게 하는 욕심쟁이 산지기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인정사정 없이 말을 채찍질하는 마차꾼에게 요술을 걸어 말을 때리지 못하게 했으며 볼링 도박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한 목수의 마음을 돌려놓는 등 좋은 마녀가 되기 위한 꼬마 마녀의 노력은 1년 동안 계속됐다. 내가 한 일이지만 참 뿌듯하네. 부러웠어요. 그런 마법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이제 굉장히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워가지고 치마를 7겹을 껴입고 나가요. 군밤을 팔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군밤 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냥 공짜로 줘요. 그래서 담례로 이 할아버지가 항상 너무 추워서 코가 얼어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추위를 타지 않게 해주는 마법을 하는데 그때 이제 까마귀 아브락사스가 일침을 가하죠. 너는 바보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네 자신을 이렇게
추워서 치마를 7겹이나 입고 나왔더니 불싸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또 마법을 걸어서 춥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고 거기를 살펴보지 못하고 이제 내 몸 아픈 거나 아니면 내 거를 챙긴다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래도 되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세상에 유일한 마녀가 될 수 있는 거였고,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마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저한테도 너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마녀들의 잔치 하루 전날. 어른 마녀들은 꼬마 마녀가 좋은 마녀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했는데, 각 분야의 어른 마녀들은 저마다 요술 문제를 하나씩 냈고, 요술책을 몽땅 외운 꼬마 마녀는 모든 요술을 성공했다. 오늘 시험에 합격했으니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앞으로 마녀들의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마. 반대합니다. 저 꼬마 마녀는 아직도 좋은 마녀가 되지 못했어요. 룸푼페 고모 마녀는 꼬마 마녀가 1년 동안 했던 행동에 대해 모두 얘기했는데, 이상하게도 여왕 마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냐? 이런 못된 마녀 같으니라고. 하마터면 내일 열릴 잔치에 초대할 뻔했군. 왜 그러세요? 전 지금까지 좋은 일에만 요술을 부렸는데요. 바로 그거야. 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마녀란 게 뭔지도 모르잖아. 마녀 세계에서 좋은 마녀란 항상 사람들에게 나쁜 요술을 부리는 그런 마녀를 말하는 거다. 어찌됐든 너는 그동안 좋은 요술만 부렸으니 마녀 중에서 가장 나쁜 마녀야. 그 부분에서 이제 9살에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잘못 알았구나, 일을 어째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마녀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융통성이 어떨까요? 동화에서는 반전이라는 게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재미나 어떤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죠. 워낙 제가 재미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재미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해요. 그렇게 눈을 확 끌 수 있으되 이야기와 잘 어우러 이야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있는 방식이어야만 하고,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그런 접점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름빵 같은 경우는 비를 많이 머금어서 무거워진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걸 주운 고양이 남매가 반죽을 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하늘을 날게 된다는 이야기고, 달 샤베트 같은 경우는 동식물들은 에어컨이 없는데 이러면은 밖에 열기가 점점 올라갈 텐데 어떡하나, 심각하다.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어떡하나, 녹을 수 있겠네. 그럼 녹으면 그걸로 물을 할까? 당연히 먹어야지, 얼려서. 그래서 달샤베트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현실에 발을 디딘 마법 같은 이야기가 음식과 접목돼서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꼬마 마녀는 잔칫날 밤에 쓸 땔감을 모으라는 벌을 받게 됐는데, 기발한 생각이 난 꼬마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상의 모든 요술 빗자루와 요술책들이 날아와 높게 쌓였다. 다시 한번 주문을 외우는 꼬마 마녀. 이번엔 나이 많은 마녀들에게서 마법을 빼앗는 주문이었다. 12시가 되자 꼬마 마녀는 빗자루와 요술책에 불을 붙이고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옆에서 아브라삭스와 함께 신나게 춤을 추었다. 야호! 이제 요술 빗자루도 없고 요술책도 없고 신난다, 마녀의 잔치! 꼬마 마녀는 이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단 한 명의 마녀가 된 것이다. 9살 때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읽었고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감동의 포인트가 달라졌더라고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앞에 혼자 살면서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과정에 많이 빠졌었다면 이번에 어른이 돼서 다시 읽었을 때는 오히려 그 앞부분보다는 이 뒷부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이 과감한 부분의 행동력에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라면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 대마녀, 늙은 마녀들이 대선배, 말하자면 얘가 속한 사회 어르신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복수를 감히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째서 나는 이 뒷부분의 영향을 이토록 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 어릴 때 받았던 감동의 부분과 지금에 와서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걸 보고 되게 놀랬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작가의 책인데 정말 훌륭하시다라고 느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9살에 제가 얻은 메시지와 46살에 제가 얻게 된 메시지가 다르듯이 보는 사람마다 메시지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열려있는 이야기가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제가 받은 메시지는 권선징악이 저절로 지켜지는 세상은 아니다.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내 생각을 믿고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라도 옳은 행동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게 어른이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덜란드에는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이라는 기록이 많은데요. 성매매와 대마초를 합법으로 하고 동성결혼과 안락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허용하기도 했죠. 네덜란드가 이렇게 개방적인 문화를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 러셀 쇼토. 그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역사에서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됐는지 알 수 있다는데요. 바닷물이 자주 범람했던 11세기 암스테르담. 주민들은 모두 힘을 모아 제방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인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름에 대한 관용과 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초상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낸 빛의 화가 렘브란트. 근대 철학과 신학, 정치 사상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스피노자 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1000년의 역사를 담은 이 책은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까지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음악과 예능을 결합한 방송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여전히 뜨거운데요. 그래서 방송계에서는 음악을 소재로 했다 하면 못해도 기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음악을 사랑하는 한국인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맛 나는 한국인의 문화에서 만나보시죠. 그동안 한국인의 언어와 의식주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살펴온 저자들. 이번 책에선 우리의 정서와 삶을 통해 한국 문화의 근본을 깊이 있게 분석했는데요. 저자는 우리 조상들은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해 삶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5000년 역사를 이어왔다고 말하며 한국 문화의 중심엔 신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신명은 다 함께 어울리고 나누는 열린 마당, 즉 판에서 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삶의 장을 다룬 살판, 유희 문화를 다룬 놀판, 스포츠를 다룬 띨판으로 나눠 한국인 특유의 흥과 문화를 소개합니다. 삶의 고단함은 춤이나 굿에서 한을 풀었고 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를 통해 즐겼으며 씨름을 구경하며 삶의 원동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생활상을 흥미롭게 전해주는 이 책은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대부분 유관순 열사를 떠올릴 텐데요. 국가보훈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성 독립유공자는 272명이라고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명받지 못한 그들의 삶, 조선의 딸 총을 들다에서 만나보시죠. 20년 넘게 언론인으로 활동한 저자 정운현. 그는 일제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 24명의 삶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여자 안중근이라 불린 남자현. 그녀는 영화 암살에서 조선 총독 암살에 가담한 저격수 안호균의 실제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간호사 출신의 항일투사이자 신채호의 아내인 박자혜, 임신한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등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활발히 독립운동을 펼친 여성들의 모습이 소개돼 인상적인데요. 독립운동에 관련된 신문기사와 사진, 열사의 모습이 더해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며 광복의 밑거름이 됐던 여성들의 이야기,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이 책을 계기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재조명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사하실 때 어떤 점을 고민하시나요? 교육, 교통, 생활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풍수와 역사, 문화를 아우르며 해당 지역을 소개한 부동산 인문지리서, 부자의 지도를 소개합니다. 국내 여론조사기관에서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인 저자 김학렬. 그는 부동산 가치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는 점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는데요. 저자는 입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지금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거품이 낀 가격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육, 교통, 생활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좋아야 현대에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며 이곳에 부합하는 서울과 경기권의 총 10개의 지역을 소개하는데요. 자연에 가장 가까운 강남권인 서울 강동구,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서울 성북구, 젊음의 문화와 한강이라는 풍경이 어우러진 서울 마포구 등을 언급합니다. 저자는 부동산이란 투자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충격적인 일에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놀랄 일이 많아서 생기는 일종의 무감각 현상인데요. 걱정스러운 건 이러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감각조차 둔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고통스러운 일과 마주하고 있다면 책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에서 고타마가 전하는 삶의 자세를 떠올리는 건 어떨까요? 틀림없이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삶이란 생로병사의 업을 등에 진 고통의 연속임을 통찰해야 이 헛되고 무력한 삶을 해탈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보려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에 진지해진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ures